강경화 외무장관은 대체 미국에 왜 간 것인가? 강 장관은 아마도 배낭여행을 간 것이다. 목적이 없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간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강경화 장관 방미에 대해서 비판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의 외교장관이 미국에 간 사안에 대해 왜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곧바로 관련 외교 프로세스를 가동해 바이든 예정 행정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새로운 한미관계 구축을 위한 담당자들의 접촉에 들어가고 있는 사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외교장 간 회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한국은 참 이상한 방향으로 외교를 설정한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바이든 당선자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굳이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를 만나냐는 것이죠. 일본 주요 포털의 관련 기사에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회담과 회담을 가졌다는 기사를 실었고, 일본의 네티즌들은 아무 효과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는 헛물을 켜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강경화 장관은 한국을 떠날 때 시기와 상관없이 한미 장관 차원에서 만나는 것뿐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아직 미국에서 구체적인 바이든 인사와의 접촉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전하고 미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과민 반응을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은 뜻밖의 일본에서 한국의 저돌성을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WTO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적지 않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WTO 총장을 예전부터 실무 경력이 화려한 후보를 준비했으며 이를 정부에서 전폭 지지해줬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유명희 후보를 내세우고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외 각국 정상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 일색이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가 WTO 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계속 비판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처럼 강한 추진력이 없는 일본 정부가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WTO 후보를 이번 차수에도 내세우지 못했다며 일본의 국제무대에서 위기감을 보여주고 매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일침했습니다. 한 일본의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중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고, 특히 미중 간의 문제가 불거진 지금 총장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면서 일본이 통상 전문가를 내세워 WTO 총장 후보로 나왔다면 좋았으나 인력이 없다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WTO 총장으로 나오자 언론들은 동시다발로 한국이 수출 규제 소송에서 이기려고 한다, 혹은 한국과 같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총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일제히 비판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일본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은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관련한 소송에서 한국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서 통산 전문가를 포섭하고 해당 소송을 위해 국제소송 전문가 팀을 꾸려 판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나온 것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 정도이며 전문가라 해도 한두 명만이 담당 업무를 받다가 변을 당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내각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정부의 추진력이 한국과 중국에 밀린다고 푸념합니다. 이번 강경화 장관 미국 파견건도 같은 맥락으로 한국을 비판할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기존 행정부 및 새로운 행정부를 조율하려 하는데, 일본은 그것을 빤히 지켜만 보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제 전문가들은 연달아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본이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저펜 패싱이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멀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에커스 리서치의 피터 테스커는 바이든 정부는 이번 임기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미국 내에 분열된 상황을 비롯해 트럼프가 헤집어놓은 유럽과의 관계 등 임기가 짧을 것이라 전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에서 6월 매달 아베 총리를 만나는 등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의 외교를 해왔지만, 바이든은 이제 더 이상 트럼프처럼 골프 회동과 같은 외유성 외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와 초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 프로세스는 바이든의 임기는 조심스럽게 4년이 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한국, 북한, 중국 문제가 중심이 되며 일본은 자연스럽게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강경화 장관의 방미가 혹시나 일본이 뒤처지는 면이 발생할까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이 한국을 신경 쓰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을 발빠르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놀란 부분은 막상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를 또한 이미 접촉한 게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바이든의 선거 캠프는 아직 외국 인사들을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뜻밖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막상 바이든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 것이죠. 강경화 장관은 박미중 워싱턴 DC에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 등을 면담했습니다. 그 중에 쿤스 상원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워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중요성과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과의 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종전선언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만큼이나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직접 방미에 밝힌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은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만큼 강 장관이 거기까지 얘기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북미 종전선언에 집착했으나 일본이 반대 입김을 불었다고 밝혔었죠. 따라서 한국의 이러한 빠른 행보는 민주당의 외교적 관심을 한반도에 고정시키는 데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무장관 후보라면 폼페이오와 동급 인사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픈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조우가 됩니다. 외교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서 괴리감이 없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이익과 주요 안보 사안에 관련된 것이 자칫 당파가 다르다고 정책이 급변하거나 바뀜이 없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들을 만나 북미 대화와 관련 정상 차원의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쿤스 상원 의원이 국무장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빠른 외교적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모든 옵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미 외교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의 방미 시점에 맞춰서 바이든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조율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남은 만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인식 공유 등이 예상됩니다. 이번 통화의 첫 소재는 한미 동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단순 명료한 대화들이 오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연합뉴스에 한미동맹 강화에 관한 기고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기고문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구를 같이 갑시다 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에서는 쓸데없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부러움도 동시에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에서는 좀처럼 한국 같은 과감함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소식통들은 일본 내 역대 장관을 보면 그야말로 돌려가며 장관을 맡는 회전 초밥 정치의 표본이라면서 디지털 장관이 USB가 뭔지도 모르며 한국에 잘 알려진 신임 행정개혁상 고노다로는 일본의 뒤처진 정치 문화에 화를 내며 자신은 반드시 도장을 없애겠다며 공언했지만 이내 트위터에 내 도장이 예쁘지 않냐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 외교 부분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접대하며 미일 외교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외교 전반에 있어서 아베 총리를 내세운 외교는 때로는 이란 외교에서 헛발질을 보여주듯이 비효율적이었으며 대부분은 일본의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예전보다 점점 약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혹시 대미 외교에 있어서 한 발 뒤처지지 않을까 하면서 한국의 관련 동향을 살핍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미국과 사전 외교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대마도의 영유권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중국을 향해서 새로운 도발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최신 소식은 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마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마도는 현재 섬 전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의 불매운동이 시작된 직후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였습니다. 급기야 작년 10월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죠. 아베 정부가 지원을 했지만 재정난은 거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8년 통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없이 대마도 경제는 돌아갈 수 없고 대마도는 지금까지 한국인이 다 먹여 살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불매운동에 이어서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자 대마도는 황폐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은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님이 0명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식당 주인은 한국인들을 겨냥한 마케팅에 집중해 왔습니다. 메뉴판을 모두 한국어로 만들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라면까지 개발했죠. 한때는 한국인 관광객이 수십 명씩 줄을 서서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명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민박집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숙박부가 한국인 이름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현재는 90% 이상 줄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매일매일이 휴일 같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들의 증언에는 과장이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대마도는 부산과 가깝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대마도가 보이죠. 대마도로 가는 교통편은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객선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터미널도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대마도 해변을 다른 것들이 채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한국에서 조류를 타고 온 쓰레기입니다. 현재 대마도 해변은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대마도에 한국의 쓰레기가 흘러들어온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조류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그 증거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수십 구의 한국인 시신이 대마도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슬픈 역사입니다. 해변의 쓰레기를 살펴보자 웰빙 유기농 제주 비료, 한라산 올레 소주, 제주 삼다수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제주에서 상당 부분 흘러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마도에서는 매년 쓰레기 수거 행사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쓰레기를 치운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그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어차피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 방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무기력하게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다가오자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아베 정부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 총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민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자주 하고요. 사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마도의 재정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인 관광객이 먹여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 많이 찾자 한국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고 관련 역사 자료를 폐기했죠. 문제는 대마도의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공시송달 기한인 8월 4일 이후 실제 행동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한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일본 관광당국의 고위 관계자도 대마도의 상황을 걱정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 대마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듯하다. 결국 대마도 주민들은 하나둘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구 3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탈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그 빈자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달 19일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마도의 날은 지난 2005년 조례로 지정했습니다.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출정한 날인 6월 19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죠. 올해로 16회째 마주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은 행사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마도에 대해 무관심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올바른 영토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관련자는 지난 16년간 대마도의 날 기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지난 26일 영상 하나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고령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성은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었다는 독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억지죠? 영상에서는 이 여성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독도 강치 사냥의 개척자. 87세의 이 여성은 1905년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전부터 일본인 어부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동영상에서는 독도에서 잡은 전복을
가공 판매했고 강치 기름과 가죽, 고기를 이용했다고 나옵니다. 일본은 앞으로 5명 정도의 독도 관계자 증언을 순차적으로 촬영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영어나 한국어 등의 외국어 자막이 들어간 동영상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취지를 대놓고 밝혔습니다. 독도에 관한 증언 동영상을 국내외에 공개함으로써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인 것에 대한 국제적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동영상이 학교 교육 등에 활용된다. 그러면 독도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 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들의 뻔뻔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더 노골적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강치조업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식민지 수탈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요?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까요.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국제사회에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강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독도에서 수만 마리 이상 무리지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잔인한 조업으로 멸종했죠. 결국 일본은 독도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자신들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영유권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대응에 주춤했던 일본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이 섬의 공식 행정구역명에 일본명 센카쿠를 넣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오키나와현 이시카키시 의회는 센카쿠 열도의 행정구역명을 바꾸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시카기시 도노시로에서 이시카기시 도노시로 센카쿠로 바꾸는 안건을 가결 처리한 것입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당국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곧바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갸오위 다오를 위시한 주변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중국은 영토 주권 수호에 단호하다. 이어서 일본 측의 행정구역명 변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달 17일 일본은 중국의 해경선이 센카쿠 열도 인근을 항해하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은 외교부를 통해서 곧바로 반박했죠. 갸오위 다오의 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사실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대립은 독도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무력을 동원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실제로 군함이 집결하며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당연한 선택입니다. 일본은 군사력에서 중국에게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으로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이 센카쿠 열도의 행정구역명을 느닷없이 변경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죠.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섰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은 더 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독도를 지키면서 대마도를 함께 취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닥터시사TV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